우리 몸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은 해독이다. 해독이란 쉽게 말해 비우기다. 해독의 위력은 우리 몸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의 위력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우리 몸은 스스로 질병을 이겨내고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다면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내 몸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독의 비우기 전략을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강신용 한의사의 내 몸 살리는 시기별 해독 전략입니다. 강신용 한의사는 아픈 사람의 99%는 장누수다 라는 책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었죠. 저자는 자연의 순환 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이 해독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해독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유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시기별로 해독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챕터 사이사이에 함께 먹으면 해독이 되는 음식은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의 갱년기 증상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들이 팁으로 나와 있어 흥미를 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독의 원리와 함께 시기별 해독법 중 41세부터 100세에 이르는 장년기와 노년기 해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용의 내 몸 살리는 시기별 해독 전략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해독이란 무엇인가? 해독은 비우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소량의 독을 먹고 독을 배출하며 산다. 밀가루 음식, 튀김, 가공식품, 태운 고기 등 정상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더욱 많은 독이 들어온다. 이 경우 인체는 독을 빨리빨리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 곳곳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두통, 불면증, 피로감 등은 들어오는 독과 나가는 독의 균형이 깨져 나타나는 현상이다. 독이 머리에 쌓일 경우 두통이 오고 피부에 쌓이면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로 나타난다. 흔히 이 정도의 증상은 다들 삶의 대가로 생각하여 개선하려 들기보다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때가 많다. 소식, 자연식을 하고 적정한 휴식을 취한다면 어느 정도 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간에서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암 등 무서운 질병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현대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들어오는 독의 양이 상당하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휴식을 충분히 취한다고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독이 가득한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것과 같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독이 필요하다. 해독이란 쉽게 말해 비우기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공기를 들이쉬고 좋은 환경에 인체를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몸속을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 이때의 비우기는 단순히 살과 지방을 빼는 일이 아니다. 피부 아래 쌓인 여분의 지방은 물론 어혈, 고름, 혈전, 종기, 암세포까지 함께 태워 없애는 일이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매 순간 암세포를 죽이지 않는다면 인체는 너무나 쉽게 암에 걸릴 것이다. 자연 치유력이란 우리 몸이 스스로를 고치는 능력을 말한다. 자연 치유력의 바탕에는 효소가 있다.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쉬우며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 효소는 우리 몸의 일꾼이다. 유년기에는 이 일꾼도 어려서 몸에 침투하는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데 서투르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금방 물리치지 못해 감기에 쉽게 걸리며 약간만 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난다. 유년기에는 오장육부가 완성되어 있지 않아 이때 얼마나 신체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튼튼한 오장육부를 가질 것인지 약한 오장육부를 가질 것인지가 결정된다. 청년기에 이르면 일꾼도 성장하여 힘이 세진다.
또한 온갖 병원균과 싸웠던 경험으로 인해 병에 대한 대처 능력도 좋아진다. 흔히 청년기를 돌덩어리를 삼켜도 소화시키는 나이라고 하는데 몸속 일꾼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라는 뜻이다. 일꾼의 숫자 역시 늘어나서 웬만큼 지저분한 몸속도 청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과거에 유능했던 청소부도 같이 나이를 먹어 활동성이 떨어진다. 늙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효소의 보유량이 줄어들어 독을 외부로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이 이런 일을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부영양소라 하여 3대 주영양소인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구분했다.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것은 진짜 부영양소는 효소이며 비타민, 미네랄 등은 효소의 역할을 돕는 조효소라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비타민, 미네랄이 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비타민 A, B, C, D 같은 비타민류나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 없이는 효소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독할 때 반드시 함께 섭취해야 한다. 해독을 하면 지방과 노폐물이 타면서 살이 많이 빠지는데 이는 해독의 부수적인 효과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해독은 단순한 다이어트와는 다르다. 해독이 진행될 때는 체내 효소 중에서도 대사효소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대사효소는 피를 순환시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시에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도 한다. 피가 깨끗해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사효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내 소화효소를 아껴야 한다. 대사효소와 소화효소는 시소 관계에 있어 어느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가 내려가는 특징이 있다. 즉,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대사효소가 일을 못한다. 대사효소가 일을 못하니 온갖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고 병이 나는 것이다. 하지만 바른 음식을 먹고 소식을 하면 소화효소의 사용량이 줄어 대사효소가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아토피, 고혈압, 당뇨 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소화효소의 사용량을 0에 가깝게 다운시켜야 한다. 즉, 식사를 끊어서라도 소화기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소화기가 쉬면 그 틈을 타 대사효소가 우리 몸속을 청소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해독의 기본 법칙이다. 해독은 소화기에 휴식을 주는 것이다. 소화효소를 아끼고 대사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화기를 쉬게 해야 한다. 소화기를 쉬게 한다는 것은 위와 장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멈추게 한다는 의미이다. 심장은 단 1분만 멈춰도 생명에 지장이 있지만 위장, 소장, 대장은 쉬면 쉴수록 건강에 이로운 점이 많다. 일부러 소화기에 휴식을 주는 것을 단식이라고 한다. 이는 기아와는 다른 개념이다. 기아는 기약 없이 굶는 일로 인체를 불안에 빠뜨려 스트레스 독을 양산시킨다. 반면 단식은 건강을 위해 내 몸의 양해를 구하는 일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음식을 참으면 소화효소와 시소 관계에 있는 대사효소가 본격적으로 빗자루를 들고 몸속을 청소할 것이다. 이때 물 단식은 좋지 않다.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려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비만 환자의 경우 요요 현상이 생긴다. 건강한 단식이란 소화기를 쉬게 하면서 발효식품,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등을 넣어주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일꾼이 효소를 도와 체내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지방, 염증, 고름, 오염물질을 태우는 일을 한다. 단식은 소화기를 쉬게 하는 동시에 쓰레기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만 의미가 있다. 보통 해독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증상이 미미한 단계에서는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을 끊고 자연식, 소식, 발효식만 해도 독을 배출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생활해독이라고 부른다. 생활해독은 특별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평소에 실천하는 것이다. 생활해독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지 않아도 온 가족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증상이 심각하다면 음식 효소나 체내 효소에만 기댈 수 없으므로 효소 해독에 임해야 한다. 효소 해독이란 소식, 자연식,
발효 음식을 기본으로 효소와 발효 한약,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등을 투입하여 체내에 쌓인 독을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하루 한 끼만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나머지 두 끼는 발화효소식, 해독식을 하는 것을 부분 해독이라 하는데 3, 4단계 이상의 증상을 보일 때 적용할 수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암 등 증상이 매우 위중하다면 이미 세포가 오염되었다는 뜻이므로 효소 해독 중에서도 강도가 높은 집중 해독에 들어가야 한다. 일반 식사를 완전히 끊고 세 끼 모두 해독식을 하는 것이 집중 해독이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해독 전후에 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식사는 정상적으로 하되 효소제를 통해 장내 유산균수를 늘려주는 작업이다. 효소 해독에는 3개월에서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는 인체의 세포 교체 주기에 따른 것이다. 기본이 그렇고 증상이나 연령에 따라 열흘 만에 완수되거나 암처럼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해독은 채우는 것이다. 해독 프로그램이 끝나면 대부분의 증상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하지만 이때 건강을 자신하여 원래의 무절제한 생활로 돌아가선 안 된다. 비우기만큼 중요한 것이 채우기다. 몸이 깨끗하게 비워진 뒤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흔히 암을 영양실조로 인한 병이라고 말한다. 음식을 먹지 못해 몸이 비정상적으로 마른 사람만 생각하기 쉽지만 살찐 사람도 영양실조 상태일 수 있다. 앞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일꾼은 효소이고 효소를 돕는 것은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말했다. 효소, 비타민, 무기질을 골고루 공급해야만 우리 몸이 암세포, 난치병에 대항하여 싸울 힘을 얻을 수 있다. 해독 이후에는 이런 것이 많이 든 자연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몸을 관리해 주어야 한다. 자연식이라 하면 자연 상태에서 분해 가능한 음식을 말한다. 산에 아무리 많은 도토리 열매와 산딸기 열매가 떨어져도 산길은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쉽게 썩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길에 페트병이 하나 떨어지면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굴러다닐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국토를 피폐하게 만든다. 우리 몸도 자연과 비슷하여 잘 썩는 것을 좋아한다. 열매, 풀 같은 식재료는 체내에서 소화가 쉽다. 하지만 가공식품을 먹으면 산속의 페트병이 그러하듯 몸속 어딘가를 굴러다니며 신체를 오염시키게 된다. 이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 것은 참아야 한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으면 잘 자라는 줄 알고 수시로 음식을 권하거나 한 입이라도 더 먹이려 애쓴다. 영양 과잉은 영양 부족만큼이나 좋지 않다. 과식을 하면 소화효소를 많이 소모하여 대사효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여분의 지방을 처리하지 못해 아이가 살이 찌는 원인이 된다. 가공식품, 즉석식품을 피하고 자연식과 함께 소식을 생활화한다면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난치병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에서 얻은 부식을 해독 반찬이라고 하는데 밥과 함께 먹을 때 오염원으로 쌓이지 않으며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을 도와주는 반찬을 말한다. 다시마, 김, 미역, 톳, 파래와 같은 해조류가 대표적인 해독 반찬이다. 해조류는 바다에서 나는 채소이기 때문에 일반 채소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데다 바다만이 간직한 놀라운 미네랄 성분을 섭취하게 해줘 건강에 매우 좋다. 해조류의 또 다른 장점은 일반 야채와 달리 자연 상태에서 사계절 채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겨울철에는 김, 봄에는 미역, 여름에는 다시마가 나는데 모든 해조류는 알칼리 식품으로 단백질, 당질, 비타민, 무기질 등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다. 또한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효과가 좋다. 해조류에서 나오는 점액은 다당류 알긴산의 작용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염분과 화학 합성 첨가물을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 우뭇가사리를 익혀 젤리 모양으로 굳힌 것이 우무인데 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주 먹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해독 반찬으로 식이섬유가 많은 오이, 고추, 깻잎, 양배추, 버섯 등을 들 수 있다. 식이섬유란 간단히 말해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당분의 총칭이다.
주로 과일, 채소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인데 식이섬유가 장에 들어가면 변의 용적을 늘려주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설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므로 장의 환경을 좋게 만든다. 세 번째 해독 반찬으로 생리 활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브로콜리, 파프리카, 마늘, 견과류 등을 들 수 있다. 생리 활성 물질이란 동물이나 식물이 삶을 영위할 때 생리 기능을 조정하는 물질이다. 색과 향기가 짙은 채소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강력한 화학 물질이다. 이것을 먹으면 항산화, 해독, 면역 증강, 호르몬 조절, 항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해독 반찬은 뿌리 채소인 당근, 무, 우엉, 고구마, 마 등을 들 수 있다. 뿌리 채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 중인 여성에게 특히 좋다. 단,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과식을 삼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효 음식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인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은 효소가 풍부하여 소화를 돕고 대사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마늘종이나 고추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며 노폐물 배설에 용이하다. 식사 때는 꼭 이런 것들을 같이 먹어주어야 해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대사질환 멀리하기. 장년기 해독. 밥, 빵, 떡이 피를 오염시킨다. 엄마 배는 떡배, 딸 배는 빵배, 아빠 배는 술배라는 말이 있다. 떡, 빵, 술의 공통점은 탄수화물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좋지 않은 탄수화물이다. 인류가 탄수화물, 즉 곡류를 주식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 만년 전이다. 그 전까지 인간은 풀뿌리를 캐먹거나 과일을 따먹고 동물을 사냥해 먹었다. 농토를 만들면서 인류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인구도 급격히 늘어났다. 곡물의 주 성분은 탄수화물이다. 인류의 성장에 탄수화물이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노동을 거의 하지 않은 현대에 와서 탄수화물은 불필요한 영양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50세 전후에 먹는 탄수화물은 인체에 독으로 작용한다. 젊어서 먹는 탄수화물은 해악보다 유익이 많다. 탄수화물이 정자, 골수, 피부, 근육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50세가 넘으면 활동량이 감소하고 생식 능력이 감퇴하여 전과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키게 된다. 활성산소는 산화력이 매우 강해 삽시간에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데 세포가 녹슬면 인체도 노화할 수밖에 없다. 인체가 노화한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주름이 생길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을 막아낼 힘을 잃는 것이다. 50세가 넘어 급격히 나타나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는 모두 활성산소와 관계 있는 질환이다. 특히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몸에는 매일 3,000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생성된다고 한다. 우리 몸의 세포수는 약 100조 개다. 100조 개의 세포 중 3,000에서 5,000개라고 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인 것 같지만 이 숫자가 세력을 불려 우리 몸을 집어삼킨다. 그리고 바로 이 정상세포를 변형시키는 존재가 활성산소인 것이다. 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암세포의 진행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사실 활성산소도 일종의 면역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몸에 세균이 들어오는 즉시 태워 없애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수가 지나쳐 닥치는 대로 찌르고 공격하다가 정상세포까지 집어삼키는 데 있다. 우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저밀도 콜레스테롤 혼자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체내에서 활성산소라는 이름의 무기를 만나야 한다. 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 과산화 지질이다. 이 산패된 기름 성분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대사질환을 유발한다. 설사 육류를 먹는다고 해도 밥 면과 같은 곡류와 함께 먹는 게 아니라면 큰 폐해는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탄수화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당뇨다.
당뇨는 인슐린의 생성에 제동이 걸리거나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한다. 인슐린은 췌장의 랑게르 한스섬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세포는 활성산소의 공격에 취약하다. 40세가 넘어가면 서서히 탄수화물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 탄수화물 섭취량만 줄여도 당뇨의 위험이 많이 감소한다. 가장 조심해야 할 탄수화물은 역시 밀가루다. 빵, 라면, 과자, 칼국수, 국수, 우동, 짜장면,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는 정제 밀가루로 만들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잡곡으로 만든 빵이라고 해도 성분은 결국 탄수화물이다. 이것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흰쌀밥은 당연히 멀리해야 하고 당뇨 증상이 있다면 소량의 현미, 보리조차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먹을 게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묻는 환자가 있다. 사실 먹을 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병원에 다니며 고생하는 것보다는 식생활 관리를 하는 편이 낫다. 40, 50대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아보자. 일단 모든 야채류가 있다. 상추, 깻잎, 배추, 부추, 청경채, 브로콜리, 파프리카, 양배추, 고추, 양파, 마늘 등을 익히거나 생으로 먹으면 된다. 익히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량의 식이섬유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생으로 먹으면 음식 효소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뿌리 채소 중에는 무, 뚱단지 등이 안전한 탄수화물이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 청국장, 플레인 요거트 등 다양한 발효 음식을 먹어야 한다. 체내 소화효소의 낭비를 막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과일류로 생밤과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저녁 대용으로 먹으면 좋다. 목이버섯, 양송이, 새송이, 느타리, 팽이버섯 등 모든 버섯류도 먹을 수 있다. 김, 다시마, 미역, 파래, 톡과 같은 해조류도 먹을 수 있고 그 외에 견과류, 생선, 육류도 가능하다. 고기를 먹을 때는 직화구이를 피해 보쌈이나 샤브샤브로 먹어야 한다. 해독은 수학 문제를 풀듯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것도 아니다. 끝없는 노력을 통해 몸에 체화되어야 한다. 소식을 하면 내장 지방이 줄어든다. 유명한 금언 중에 인간의 수명은 입이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기원전 400년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소식을 권했다. 한번 살이 찌고 나면 빼기가 힘들다. 특히 환자의 증상이 심할수록 음식물의 섭취량을 줄여야 하는데 음식물은 병을 악화시키는 촉진제이기 때문이다. 요즘 들어 소식이 심장병과 각종 암의 발병률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인체는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 활동에 필요한 열량을 얻게 된다. 원래 젊어서 비만은 큰 해가 되지 않는 게 정상이다.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여 스스로를 치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 등을 먹고 찐 살이 대부분이기에 단순 비만과는 차이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관절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대사 질환이 시작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이라면 무엇을 먹고 찐 살이건 비만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나이를 먹으면 인체가 노화하여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여분의 지방이 늘수록 독성 물질을 점점 더 많이 가두게 된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면역력의 바탕에는 효소가 있다. 늙는다는 것은 효소가 줄어든다는 말과 동일하다. 효소는 우리가 부영양소라 일컫는 물질이다. 주영양소가 땔감이라면 부영양소는 불쏘시개다. 과거 부영양소 자리를 차지하던 비타민, 무기질은 현재 조효소로 그 위상이 뒤로 물러났다. 그렇다고 조효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조효소가 있어야만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젊어서는 효소가 많아 아궁이에 나무를 통째로 집어넣어도 활활 잘 탄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효소가 없어 통나무를 태울 능력이 없다. 간신히 종이장이나 태울 수 있는 아궁이에 통나무를 던져 넣으니 불이 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할 때 대뇌에서 음식물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반응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마른 사람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약 12분이 걸리지만 비만인은 20분이 지나야 배가 부른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른 사람과 식사를 하면 별로 안 먹었는데 배불러 못 먹겠다고 수저를 놓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가 작다, 양이 작다라고 표현하는데 뇌의 반응 시간 자체가 일반인과 다른 것이다. 과식을 막고 소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다 먹기도 전에 뇌가 포만감을 느껴 먹는 양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식사 도중에 전화가 오거나 해서 한번 수저를 놓게 되면 입맛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식사를 쉬게 되면 되뇌가 식사를 마친 것으로 인식하여 더 이상 입맛을 돌게 하지 않는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건강법 중에 7분포가 있다. 평소 10숟가락의 밥을 먹었다면 식사 전 밥그릇에서 3수저를 덜어내고 7숟가락만 먹는 것을 말한다. 매일 3끼를 배불리 먹는 사람은 위장을 비롯하여 모든 소화기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된다. 이는 영양분의 흡수와 수송에 악영향을 미치며 비위의 기능을 문란하게 만든다. 그 결과 밥을 먹으면 꾸벅꾸벅 졸게 되며 정작 생명 유지에 필요한 주요 영양분의 공급은 차단되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장내 유익균의 숫자가 적으면 흡수에 문제가 생긴다. 야광으로 불리는 당나라 손사막은 배가 몹시 고플 때 배불리 먹지 말고 목이 몹시 마를 때 많이 마시지 말라. 과식할 경우 적치 증상이 생기고 과음할 때 담이 생긴다. 사람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과음과식, 폭음폭식을 하면 비위를 손상시킨다고 했다. 7분포 식사법을 하면 건강 수명이 늘어난다. 소식은 신진대사의 속도를 완만하게 하여 포도당이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늦추는 기능이 있다. 자연히 대사의 부산물인 산화물의 생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소식은 다른 좋은 것을 먹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해독이 되기 때문에 꼭 실천해야 한다. 건강 수명 느리기, 노년기 해독. 신장 건강이 수명을 좌우한다. 유년기의 가장 중요한 장기가 장이라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신장이다. 장은 입을 통해 받아들인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을 한다. 인생의 초반기가 유년기이듯 장은 입을 통해 들어온 음식물과 인체가 최초로 만나는 장소다. 신장은 순환계의 최종 장기로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이 있다. 노년기는 인생의 후반기로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노년이 신장과 조응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신장은 먼저 오줌을 생성하여 인체 내 물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신장은 옆구리 좌우에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한 개의 신장 속에는 100만 내지 300만 개의 사구체가 있어 하루 1800리터의 피를 걸러낸다. 성인의 경우 체내에 머무는 피가 대략 5리터임을 감안하면 신장은 하루 300번 내지 400번 정도 온몸으로 피를 순환시켜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셈이다. 성인이 하루에 오줌으로 배출하는 수분의 양은 평균 1.8리터로 수분 섭취가 많을 경우 오줌 양은 더 늘어난다. 이보다 소변을 적게 본다면 수분 섭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부족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농도를 짙게 만들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신장은 인체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대사 찌꺼기와 독성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일을 한다. 오줌의 성분을 살펴보면 순수한 수분 외에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등 대사 부산물이 포함되어 있다. 신장은 내분비계의 평형을 유지시켜주는데 적혈구 생성소를 분비하여 골수의 조혈 기능을 촉진하며 비타민 D를 생성하여 칼슘과 인의 대사작용을 조절한다. 이로써 골격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어야 뼈가 튼튼한 것이 아니라 신장이 튼튼해야 뼈가 튼튼한 것이다. 또한 신장은 혈관 속으로 활성물질을 분비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이런 신장의 기능 중 한 가지만 제동이 걸려도 인체는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된다. 신장병 초기에는 피로감과 권태감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두덩을 중심으로 얼굴에 부종이 나타난다. 안색이 창백해지고 소변 속에 거품이 생성되며 배뇨통과 배뇨곤란 증상이 생긴다. 식욕감퇴, 구토, 요통, 야뇨가 늘어나면서 전신에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간다.
갈수록 숨에서 지린내가 맡아지며 외부의 자극에 반응이 둔해지고 뼈마디가 쑤시며 피부병, 근육경련, 수족마비 등의 증상이 발견된다.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심장, 간, 폐의 기능이 상실된다. 신장병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쯤이면 이미 병세가 깊어 투석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초기에는 별다른 증세가 없어 한의학에서 신장병은 소리 없는 살인범으로 불린다. 미국의 질병 통계에 의하면 전 인구의 6.5%에서 13.1%가 신장 이상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2천만 명이 넘는 숫자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윌리엄 미첼 교수는 신장병의 원인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꼽고 있다. 다음은 신장을 상하게 하는 5가지 생활 습관이다. 첫째, 생선과 맥주를 함께 먹을 경우다. 생선과 육류는 고단백 음식물이므로 요산, 요소 등 대사 부산물을 늘려 신장에 부담을 준다.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구조가 유사하다. 맑은 수돗물을 흘려보내면 몇 달이고 사용할 수 있지만 흙탕물을 흘려보내면 며칠도 안 되어 기능이 망가지고 만다. 둘째, 장기 철야 근무를 하는 경우다. 밤을 새면 면역계가 교란되는데 특히 간 기능이 약화되어 독소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신장에 혈액을 넘겨주게 된다. 신장은 더러운 혈액을 거르기 위해 혹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짠 음식물을 섭취하고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다. 짠 음식을 다량 섭취할 경우 인체는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체내 수분을 있는 대로 빨아들이게 된다. 그로 인해 혈류량이 폭증하고 혈압이 올라간다. 또 장시간 물을 마시지 않을 경우 오줌의 양이 감소하여 노폐물과 독소의 농도가 증가한다. 신장 결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넷째,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거의 대부분의 약물에는 독성이 있어 위장, 소장, 장, 간, 백혈구를 지나면서 인체에 다양한 해를 입힌다. 마지막 관문인 신장에 도달해서는 사구체에 손상을 입힌다. 많은 의학자들이 약물을 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기도 하다. 다섯째, 소변을 오랫동안 참을 경우다. 오줌이 장시간 방광에 머물러 있을 경우 세균이 수뇨관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요로 감염, 신우신염 등을 발생시킨다. 요실금으로 인해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참아도 병이 된다. 대변과 소변은 대표적인 독의 배출 통로이므로 차는 즉시 비워줘야 한다. 미첼 교수는 신장을 잘 보호하여 신장병을 예방하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의학에서도 장수하고 싶으면 신장을 보호하라고 권하고 있다. 결국 신장 건강도 해독에 맡길 수밖에 없다. 신장이 망가졌다는 것은 소화기에서부터 순환기가 거의 망가졌다는 의미로 단순한 음식 조절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렵다. 이때는 응급책으로 완전 비우기에 들어가야 한다. 석 달 이상 일반식 대신 발화효소식을 하면서 피를 정화시키는 것이 완전 비우기다. 피가 살아나면 세포가 치료되며 망가진 신장세포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해독 기간이 석 달인 것은 오염된 인체세포가 새 것으로 바뀌는데 총 석 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투석을 해야 할 만큼 건강이 안 좋았던 환자가 완전 비우기를 통해 살아난 경우도 적지 않다.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고치 동작.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 마주쳐 소리를 내는 고치법은 오래된 양생법으로 신장과 방광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매일 아침 기상과 동시에 이빨을 36번 마주친 뒤 혀끝으로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이 고치법이다. 이렇게 해서 침이 생기면 절대 뱉지 말고 한 입 가득 모아두었다가 3번에 나누어 삼키면 치아가 튼튼해진다. 치아가 튼튼하면 음식물을 씹는 일이 용이하여 소화 부담이 사라진다. 갱년기가 되면 비위가 약화되어 소화불량, 배탈 등이 일어나기 쉽다. 이는 소화액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장이 능력을 상실한 탓이다. 침에는 다량의 살균 물질과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명나라 의학자 공거중은 침은 심장으로 가서 혈액이 되고 간으로 들어가 눈을 밝혀주며 비장으로 들어가 정신을 맑게 해주며 폐로 들어가 기를 생성시켜주고
신장으로 들어가 진액을 생성시켜 주므로 전신을 경건하게 하여 모든 질병의 발생을 방지해 준다고 했다. 치아의 건강이 신장의 건강이 되는 것이다. 체온을 올려야 잠이 잘 온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생리기능이 노화되어 체질이 약해진다. 소화계, 순환계 모두 안 좋아지지만 무엇보다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일 것이다. 잠을 자더라도 깊이 들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곤 한다. 노년기에 아침잠이 없어지는 것은 자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이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원인은 체온이 내려가는 현상 때문이다. 아이 때는 열이 많아 소화도 잘 시키고 잠도 잘 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전체적인 체온이 떨어진다. 손발이 시리면 편안한 잠에 들기가 어렵다. 잘 자기 위해서는 낮 시간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가사일을 돕는 것이 좋다. 단 근육을 유지하겠다는 욕심으로 바벨을 드는 일은 삼가야 한다. 순간 혈압이 올라가면서 심장에 무리가 온다. 한 연구에 의하면 대뇌 속에는 억제 뉴런과 흥분 뉴런이 있어 억제 뉴런이 우세한 상태에 있을 때 잠이 온다고 한다. 잠자는 중에는 모든 감각 기능과 생리 활동이 최저 상태로 내려가고 인체의 모든 기능은 휴식 상태로 돌입한다. 잠이 들면 냄새를 맡을 수 없고 사물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찬기와 따뜻한 기도 느낄 수 없게 되고 전신의 골격과 근육의 긴장도 떨어진다. 조건 반사를 비롯한 각종 반응이 약해지고 환경에 둔해진다. 잠이란 간이 해독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며 되뇌 피질 세포에게 휴식을 주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게 하는 인체 보호 작용이다. 즉, 신체와 정신 활동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정상적인 성인은 하루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다. 몸이 아플 때는 더 많은 수면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입원을 통해 일부러 휴식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지나친 수면은 독이다. 하루 10시간 이상 잠을 자는 사람들과 7시간 잠을 자는 사람들을 비교 연구했더니 오래 자는 사람이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률이 2배 더 높았다고 한다. 중풍으로 사망하는 비율은 3.5배가 더 높았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체내로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감소하여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진다. 이로 인해 심혈관과 뇌혈관 내부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쉽게 침적되는데 그 결과 동맥경화와 혈전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인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은 지나친 것이다. 잠이 보약이긴 하지만 보약도 지나치면 독이다. 장수할 욕심으로 보약을 너무 먹으면 병이 오듯 잠이 좋다고 해서 지나치게 자면 각종 질환에 노출되는 것이다. 심혈관, 뇌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근육의 탄력성이 저하된다. 즉, 체력이 약해진다. 수면 시간이 너무 짧으면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 신진대사 기능이 나빠지고 되뇌 신경세포의 감소를 가져온다. 잠을 자지 못하면 되뇌 속 억제 뉴런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지 못하게 된다. 잠을 못 잔 대가는 잠을 못 자는 것이다. 잠자기 전에는 족욕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 발에는 인체의 모든 기관이 축소되어 있어 발만 따뜻해도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감정이 안정되면서 잠이 잘 온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귀찮다고 수면 전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노인들의 방광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물을 마시지 않는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한다. 물을 마시지 않고 수면을 취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소판 응집력이 올라가 혈전이 형성되기 쉽다. 특히 뇌혈관이나 경혈성 심혈관 질병이 있는 노인은 수면 전 물 2모금을 마시고 자는 것이 해독에 도움이 된다. 산책이 독의 배출을 돕는다. 30대를 정점으로 최고에 달했던 근육량은 이후로 해마다 1%씩 감소한다고 한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는 지방이 채우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구조가 된다. 하체 근육은 근육의 꽃이라 불리며 인체 근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의 심장은 성능 좋은 펌프로 힘차게 피를 뿜어내 온몸을 구석구석 돌게 하는데
이렇게 받은 피를 되돌려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하체 근육이다. 하체 근육이 부실한 사람은 받은 피를 제때 돌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리가 잘 붓는다.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독의 배출이 떨어져 노화가 찾아온다. 노화가 노화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 혈액 속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로 만드는 일을 한다.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는 근육량과 관계가 있다. 근육이 많으면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 그러나 근육이 적은 사람은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이 나빠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 노인이 되면 근육량이 줄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노인이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노년기에는 지나친 모든 것이 독이 된다. 지나친 것은 노년기 되뇌 피질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조건반사의 이상을 일으켜 중추신경 계통은 물론 소화기, 심혈관, 내분비 계통의 질병을 부른다.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젊어서 격렬한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DNA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파킨슨병, 루게릭, 알츠하이머 등이 취약하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더운 환경보다는 약간 추운 상태가 좋고 바쁜 것보다는 느긋한 생활이 좋다. 운동이든 뭐든 결국 신진대사를 빨리 하는 것은 장소에 지장을 준다. 열대지방에서는 온대지방보다 호흡이 빨라지기 때문에 신진대사 속도도 빨라진다. 빠르고 급한 신진대사는 노화를 부추긴다. 활기찬 것과 급한 것은 다른 말이다. 거북이가 장수하는 이유는 신진대사의 속도가 완만하기 때문이다. 반면 사자가 10수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먹이를 포획해야 하는 추격 생활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매사에 느긋한 태도로 천천히 오래 움직이는 유럽 노인들이 우리나라 노인들보다 장수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노인은 하루 30분간 산책으로 근육을 지키는 것이 좋다.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독을 내보낼 길이 사라지고 너무 움직이면 새로운 독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해독에 좋은 탄수화물 이야기. 녹두. 녹두는 해독에 좋은 곡식으로 버섯 중독,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을 때, 병에 걸려 죽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때 먹으면 좋다. 또한 비상, 부자, 파도 등 약물에 중독되었을 때, 농약에 중독되었을 때 복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녹두를 약으로 쓸 때는 생녹두를 가루내어 찬물로 죽을 쓴 뒤 환자에게 먹이면 된다. 처음에는 토하거나 설사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나면 다시 먹이도록 한다. 생녹두죽은 모든 중독에 유효한 처방이다. 녹두는 금속 중독, 비상 중독 등 모든 약의 중독을 풀어준다. 특히 부자 중독과 파도 중독 환자에게는 녹두 200g과 감초 100g을 함께 끓여 차처럼 수시로 마시면 치유된다. 5, 6분간 끓이되 녹두의 알맹이가 완전히 익어서 터질 때까지 끓이면 안 된다. 옅은 녹색의 물이 우러나오면 바로 불을 끈다. 녹두차는 간을 보호하고 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납중독 환자에게는 녹두 200g에 감초 15g을 섞어 끓여 마시게 하는데 과일을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다. 녹두는 외관이 통통하고 껍질이 초록색이며 광택이 나는 것이 좋다. 반면 알이 가늘고 길쭉한 것은 좋지 않으며 색깔이 회색인 것도 좋지 않은 녹두다. 뚱딴지. 꽃만 보면 노란 국화인데 캐보면 엉뚱한 열매가 나와서 뚱딴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뚱딴지의 다른 이름은 돼지감자다. 과거에는 이 못생긴 덩이줄기를 사람이 먹지 않고 돼지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뚱딴지는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서 썬초크라 불렀다. 인디언들은 오랫동안 뚱딴지를 주식으로 삼았다. 인디언들의 감자, 뚱딴지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민간에서는 구구라하여 해열과 지혈에 사용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었다. 요즘 뚱딴지가 새로이 조명받고 있다. 천연 인슐린인 이눌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눌린은 췌장을 강화시켜 혈당을 조절해준다.
뚱딴지는 탁월한 당뇨 치료제로 그냥 먹기보다 발효액으로 담가 먹으면 더욱 좋다. 당뇨 외에 골절, 타박, 해열, 지열, 비만, 다이어트, 변비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이런 효능은 바로 효소의 작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뚱딴지에 든 이눌린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위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 유산균의 먹이가 된다. 이눌린은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아를 5배에서 10배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대로 유해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로 인해 장의 면역력이 올라가 대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당근. 당근은 심장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식품으로 각종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중년에 좋다. 이는 카로틴이라는 생리활성 물질의 양리 작용 때문이다. 카로틴은 주로 노란색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데 당근 속에 들어있는 카로틴은 고온에서 잘 파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익힐수록 인체에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다. 카로틴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당근을 요리할 때는 식용 기름을 첨가해야 한다. 당근을 날것으로 먹을 경우 카로틴 보존율은 75%다. 당근을 잘게 썰어 식물성 유지에 살짝 볶을 경우 보존율은 81%로 상승한다. 고기와 함께 볶으면 카로틴 보존율이 95%까지 올라간다. 카로틴이 몸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변한다. 비타민 A는 눈에 작용하여 야맹증, 안구 건조증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카로틴은 되뇌 물질 교환을 촉진하여 기억력을 증강시키기도 한다. 수험생이 시험 전에 당근을 고기와 함께 볶아서 먹으면 성적을 올릴 수 있다. 내 몸 살리는 시기별 해독 전략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되살리려면 해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해독을 위한 첫걸음은 무언가 먹거나 채우는 것이 아닌 일단 비우기가 먼저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